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어폰 꽂으시는 게 좀 더 이제 음색 때문에. 네. 김원영 후보자님, 송명수 후보자께도 물었던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셔도 됩니다. 민중당에 대해서 많이 모르셔서 이제 이미 편견이 아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이 민중당을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민중당이 어떤 유권자들에게 어떤 정당이고 어떤 정책적인 것을 지향하는지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민중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산을 당한 후에 진보 정당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 민중당이 맞고요. 아직은 이제 그 국민들에게 신생 정당으로 아직 잘 인식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이정희 대표님, 이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이 계신데, 일단 현재는 아직 몸이 좀 좋지는 않으시지만 민중당에서 청년 문제, 노동 문제 이런 정책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민중당의 이제 정책으로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어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와 같은 그런 이제 복지의 화두를 당시에 제시를 했었었고 그것이 실현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2020년대에 새롭게 들어서는 이제 이 시대에 민중당의 정책은 새로운 화두로 자산의 재분배라는 것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상위 우리나라의 이제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9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과 뭐 공기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듯이 이제 땅의 문제, 그리고 집의 문제 이런 것도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재부로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중당은 1차적으로는 좀 상위 1% 특권층에 대한 부유세 신설 그리고 이제 서민들에게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산 재분배는 좀 세계적 화두이고요. 미국의 대선 주자 샌더스도 마찬가지로 불평등의 구조를 해소를 하자면 자산의 재분배 슈퍼 부자들에게 좀 재분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세계적 화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비례정당 관련된 걸 이야기할 때 당별로 좀 이렇게 정강 정책이나 이런 걸 읽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진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셨잖아요. 이제 사실 구의원 출마하신 적 있으신 거죠? 얼굴이 익습니다. 국회에 대한 20대 국회에 대한 간단한 평가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국회의원의 상, 그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시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께서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매력적인 상이라면 정말 어필하기 좋지 않을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0대 국회는 뭐 저보다도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좀 그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죄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싸움만 하는 국회. 이것이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21대 국회가 국회의원 소환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위공직자 백지 신탁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좀 줄이고 그리고 거꾸로 국민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매력적인 국회의원 상이라고 한다면 저도 근데 저는 정말 좀 실력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실력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가진 실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 저는 개인이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하면 정치적 자기 배지를 다 걸고서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짜 뉴스 이야기를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혹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가짜 뉴스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청와대에도 뭐 홈페이지에도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게 답변을 할 수 있는 20만 건이 넘어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자를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 이게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야 한다. 이 가짜 뉴스가 정말 굉장히 어떤 사회의 안전 문제, 공공의 어떤 공동체 문제를 해칠 수 있는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에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 만들어져서 관심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혐오 표현을 용인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인데 적어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정도는 네.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 거의 뭐 최고의 화두까지 500만 명이 넘는 정도로 이렇게 했다라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 없었던 그런 정도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청와대 청원 말씀드린 네.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정의를 내리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이나 대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여튼 뭐 기사를 이렇게 보는 것조차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 굉장히 충격 그리고 분노 이런 걸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여성단체에서 쭉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솜방망이 처벌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이고 이것을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는 정치인들 혹은 이렇게 법원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인식에 대한 문제도 저는 좀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뭐 해화동 시위에서도 그랬고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 관련해서는 피해 당사자는 정말 자살을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해화동 시위로도 결국 모여졌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다뤄졌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법사위에 다뤄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안 됐죠. 정확하게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결국 국회에서도 키운 거 아니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그리고 그 법을 강화하지 않는 국회도 배우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에서는 현재 정당 연설회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네.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본 사람도 배우다 공범자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20대도 그렇지만 21대에 지금 선거를 나간 후보자들도 이에 대한 서약서든 네.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 세상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가야 될 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중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당연히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의 슬로건이 선거의 슬로건이 여성과 엄마를 위한 진보 정치입니다. 네. 관악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스웨덴은 46% 이렇게까지 가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이런 이제 엠번방 사건 이런 문제가 나고 있지만 더 많은 여성 의원, 생물학적인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보적 여성 의원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뭐 마더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절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중당의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은 이론은 남녀 동수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이제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자라고 해서 뭐 30% 할당제 이렇게 다른 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중당은 반반 남녀 동수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국회에서 실제 실현이 돼서 민중당의 후보자 비율이 50% 여성 후보자 비율이 50%가 되는 그런 실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민중당이고요. 뭐 대표적인 그 여성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서는 정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이고요. 또 민중당 내에서 엄마들을 위해서는 한국형 마더센터법 그리고 이제 82년생 김지영법 등을 통해서 육아보험법이라든가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복직할 수 있는 바로복직법이라든가 이것이 포괄되어 있는 82년생 김지영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정책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의 21대 국회의원의 이 시대 정신에 어울릴 법한 21대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자신만의 최고 강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21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이지만 여성들이 그리고 진보적인 여성들이 더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관악에서 독박육아 엄마들을 위한 그 민간 차원에서 마더센터를 만들고 조례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구나 구의회 차원에서 관악의 마더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하면 아직은 이제 관악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게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서 가장 좀 가능한 거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위법이 없어서 이제 지방에 있는 구의회나 구의회에서도 많이 이제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이 마더센터 모법, 상위법을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요. 이 마더센터는 사실 이제 지난 2016년도 그 지방선거에서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죠. 미래통합당. 새누리당의 여성 공약 1호였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었었지만 당시에 여성 공약 1위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까지 이제 제출됐던 상태였는데 결국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법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20대부터 해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활동을 해왔습니다. 진보적인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여성과 엄마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여성과 엄마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청자분께 말씀드린데요. 시간을 그래도 많은 후보자들께 어차피 나중에 4월 2일부터 되면 시간 막 뭐 1분 30초 드립니다. 30초 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자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짤막하게 관악을 지역 유권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가 그 촛불 혁명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지만 촛불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촛불 이전과 이후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개혁, 적폐 세력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더 많은 또 진보 정책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제도가 바뀌었지만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애초에 취지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저희 민중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이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민중당을 이번 총선에서는 많이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과 엄마들을 위해서 일해왔던 관악의 김한영 진보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중당 관악을 지역입니다. 민중당 김한영 후보자까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